21번 공소의 제기 권한을 검사만이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검찰청법의 기소독점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기소독점주의도 알아두셔야 돼요. 검사에게 기소, 불기소의 재량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소편의주의다. 그러니까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기소를 할지 말지 지가 결정을 하니까 재량권이거든요. 그거는 검사에. 그게 기소편의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소편의주의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이 검사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뭔가 로비나 안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검사가 기소를 안 했다. 그렇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재정신청입니다. 재정신청. 재정신청.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인이 직접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재정신청 제도라고 합니다. 고소인이 직접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재판을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 우리 형벌은 검사가 기소를 해야만이 형사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검사가 없으면 형사재판이 진행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제 22번. 땡땡땡은 하나의 소송사건에 대해 상위 등급의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서 여러 번 재판을 받는 것을 얘기한다. 이거를 신급제도라고 합니다. 신급제로.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하지만 계엄이나 전시 이런 상황에서는 단심제도 가능하다. 예외적이죠. 예외적으로 단심제가 가능하다. 그런 뜻을 얘기를 하는 거고 23번은 미국식 배심원 제도와 독일식 참심제의 혼합 형태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 배심원 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국민 배심원 제도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 그래서 참심제는 독일의 형태인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약간 미국식 그 국민참여재판이고 참심제는 국민 중에서 선출된 참심원이라는 신분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 법관하고 같이 합의체로서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따로 우리는 뭐 이렇게 정해놓은 건 없죠. 그냥 신청한 사람들을 그 배심원으로 두고 재판하는데 반드시 판사가 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의 결정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심원의 결정에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판사가 굳이 뭐 재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부 다 배심원 제도로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판사가 구속력을 당하는 건 아니다. 배심원들의 판결에 의해서 그런 거죠. 24번.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 중에서 선출된 배심원들이 기소나 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우리는 배심제도라고 한다. 우리 한국에는 국민참여재판이 있다. 그 다음 제 25번. 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장의 명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제도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걸 우리는 항고라고 얘기해요. 항고. 이제 법원의 결정, 예를 들어서 서류 제출하라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또는 재판장이 명령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저항한다라고 해서 항고라고 해요. 항고. 항고. 그런데 우리가 1심에서 2심을 가는 것을 우리는 그 항소라고 해요. 항소. 2심에서 3심을 가는 것을 우리는 상고라고 해요. 상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퉁쳐서 부를 때는 상소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 헷갈리죠, 그죠? 요거 구분 지어야 됩니다. 요 항고하고 항소, 상고, 상소. 이게 구분해놔야 돼요. 이게 헷갈립니다. 갑자기 빼고 갖다 붙여보면 뭐 비슷하기도 하고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거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26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이의가 있어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상고 26번 상고. 이거 바로 나왔죠? 요게 고등법원 아니에요. 여기가 지방법원이고 지법, 여기가 고법, 여기가 대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심 제도죠. 자, 그 다음 제 27번. 헌법소원의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한다. 헌법소원 심판은 그렇습니다. 90일. 참고로 여러분들, 요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어떤 심판을 청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90일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다 90일들이에요. 행정심판법에도 보면 그 안날로부터 90일, 그 있은 날로부터 180일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 원칙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다가 뭔가 이의적이나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략 90일 정도가 일반적으로 많다. 심판 청구는 90일이 제일 많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헌법소원이다 보니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것까지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해놨죠. 그 다음 제 28번. 땡땡땡은 범행이 명확하고 재질이 경미하다. 신속 정확한 심판을 해야 된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구류. 적결심판이라고 합니다. 적결심판. 예를 들어서 적결심판으로 가장 많은 게 주정차 금지 위반 심판, 그리고 예비훈련 불참자 뭐 이런 사람들, 무임승차 뭐 이런 것들, 또는 교통단속에,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불응해가지고 뭔가 그 범칙금을 내려고 하는데 내가 언제 위반했노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경찰관이 딱 불렀어요. 딱 세웠어요, 차를.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운전자가 내가 언제 신호위반했노? 증거 있나? 제가 봤습니다. 야, 니만 봤지 나는 안 했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분쟁이 붙었죠. 이런 경우에는 범칙금이 보통 뭐 한 5만 원, 7만 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0만 원 이하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빨리 바로 이제 적개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찰관 앞에 나오고 앞에 그 사람 나와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신호위반 했는데 자꾸 본인이 안 했다고 우겨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러면요, 대다수 경찰 쪽을 때려줍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이게 어느 정도 법적 안정성이 있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명백하게 그 사람이 딱 이의를 제기하는 증거를 가지기 어려우면 거의 다 그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는 판사가 이쪽을 때려주는 것이 사회적 전체로 봐서 어떤 법익이 더 크다는 거죠. 안정성이나. 만약 이쪽을 자꾸 안 때려주고 자꾸 이 사람 쪽을 때려준다. 그러면 전부 다 위반해도 아, 나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나 안 했다. 막 끝까지 우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꾸 이기는 그렇지만. 그러면 적개심판이 남발되겠죠. 그래서 거의 다 경찰 공무원 쪽을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더 엄격한 경찰 공무원의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신뢰성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쪽으로 때려야 또 뭔가 국가도 땡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제 구류. 구류가 뭐죠? 구류. 보통 한 달인데요. 하루에서 30일 정도, 30일 미만 요 정도 가다 놓는 거예요. 가다 놓는 거예요. 잡아서 구치소에다가 잡아 놓는 거예요. 그게 구류예요. 구치소에 잡아둡니다. 뭐 내라고 했는데 안 내가지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교도소에다가 이렇게 잡아두는 거예요. 저걸 못 움직이게. 그 사회생활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 사건의 실체, 29번 사건의 실체에 대한 모든 심증을 공판 과정을 통해서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이 공판 중심주의, 구두 변론, 공개,
뭐 계속 심리주의 뭐 이런 거, 공소장 일본주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조금 있으면 또 뭐 어디 나올 거예요. 그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중요하니까. 그 다음 제 30번, 우리나라는 민사 형사 행정소송에 대해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이다. 그 다음 제 31번, 땡땡땡은 피의자를 구속이 적법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게 구속적부심사제도예요. 구속적부심사제도.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을 심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하고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조금 있으면 뒤쪽에 나올 건데,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요거하고 헷갈립니다. 구속적부심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장실질심사를 해요. 그 영장실질심사는 실제 이 사람을 깜빵에 가다 놓고 수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풀어주고 수사를 해야 될지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2번, 구속적부심사를 청구를 받은 경우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째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자로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법률행위가 가능하다는 말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지가 아르바이트하고 임금 청구하는 거, 임금 청구권 이런 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요. 그리고 임금과 관련된 소송도 당사자 자격이 있습니다. 임금과 관련된 소송도. 그리고 부담 없는 증여, 조건이 없이 증여하는 거, 누가 줬다 이런 거, 부담 없는 증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그 손해 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채무 면제 이런 거, 이런 거는 굳이 뭐 면제 당하면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플러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있어요. 그 다음 제 34번, 미성년자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16살이에요. 16살. 16살인데 결혼을 했어요. 부모의 동의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그 관점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년자가 되면은 민법상 자녀를 입양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16살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 그래서 한 명을 입양하겠다. 입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우리는 원래는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성년의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년의제. 성년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민법상 그렇다는 거예요. 민법상 성년으로서의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어요. 법률행위 이런 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 성년의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법상, 국가권력상 투표권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은 공법은 별개예요. 민법상 그렇다는 거예요. 성년의제. 그게 거기 보면 미성년자도 혼인하였다면 성년자로 보고 민법상 계약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년의제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년의제.
그 다음 제 35번 형법상 14세 미만인 자는 형벌을 받지 않지만 그 보호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부모가 져야 되는 거죠. 14세 형사 미성년자 나이죠. 그죠? 그 다음 제 36번 혼자서는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질병 장애 노령으로 인해서 정신적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는 제한 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이 사람들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법률 행위에 제한이 있다 해서 제한 능력자 또는 무능력자 이렇게도 부르는데, 무능력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제한이 되고 뭐가 무능하냐,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법률 행위와 관련돼서 제한을 받는다. 법률 행위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 사람이 핵심 인물이 됩니다. 미성년자.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 제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금방 이런 질병이나 어떤 장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심신박약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 심신박약자. 그리고 재산 궁핍자. 돈만 생기면 막 도박하러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차이가 있죠. 심신상실자. 이 사람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사람의 법률행위는 유효한데 무효를 시킬 수가 있어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인데 취소를 시켜버리면 무효로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고 봐요. 취소라는 것은 장래에 효력을 없애는 걸 취소라고 하고, 무효는 원래부터 효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차이가 있는데, 심신상실자는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 또는 조현병이면은 정신분열증 환자를, 정신분열증 이러면 표현이 겁나잖아요. 정신이 분열되어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정신분열증 환자는 전부 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이 사람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피한정 후견인이고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법률상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냥 뭐 치매 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가정법원에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법률행위가 제한되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 37번. 민법은 권리나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다. 민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민법. 그 다음 제 38번. 사망자가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였을 경우 남아있는 가족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일부 재산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남아있다. 여유가 있다. 남아있다. 유류분. 남아있는 분이 있다.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류분 청구권. 부모가 전 재산을 사회에 기증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 유류분에 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나,
자녀 이렇게 있어요. 옆으로는 형제 자매. 이렇게 되면 사촌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할아버지, 아버지, 나, 자녀.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자가 되는 거죠. 손자.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나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되는데 요렇게 싹 내려왔잖아요. 그죠? 요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요렇게 내려온 거는 직계 라인입니까? 라인이죠. 그죠? 이런 경우를 직계 비속이라고 해요. 비속. 직계 비속. 자, 근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존속이라고 해요. 존속. 요 라인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비속이에요. 근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는 존속이에요. 그래서 존속살인죄는 죄가 셉니다. 존속살인죄는 아주 세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직계가 아니라 이제 반계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바깥쪽으로 막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혈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족. 일반적으로 우리는 혈족은 8촌 이내를 보고 있죠. 인척은 4촌 이내까지를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자,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 돌아가셨다. 사망을 했다. 그러면 상속권자는 아내와,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죠. 아내니까 어머니와 내가 상속권자예요. 근데 이때 항상 비율이 어머니가 좀에 더 가져갑니다. 1.5.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전부 다 1이에요. 1. 그러면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나와 어머니가 1.5 대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편의상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걸 막 암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는 방법을 하면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좀 쉬워집니다. 그럼 얘는 2가 되죠. 얘는 뭐가 돼요? 3이 되죠. 그러면 둘이 합치면 엄마는 5분의 3, 나는 5분의 2 됐습니까? 거기에서 총재산에 5분의 3 곱하고 5분의 2 곱하면 각자 자식 얼마 가져가고 아내 얼마 가져가는 게 답이 나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십시오. 그럼 좀 편해집니다. 이게 1.5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정수로 바꿔주면 전체 그 분모를 합산을 한 다음에 n분의 1방 딱 자기 모같이 가져가면 끝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계산하기가 좀 편해집니다. 유류분이. 요게 요즘에 유류분 계산하는 게 나오는가? 옛날에는 한 번씩 유류분 계산하는 걸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39번 그래도 예시. 갑은 아내와 아들 둘을 두고 갑자기 사망을 했다. 갑이 재산 7억을 모두 사회에 기증하였을 때 몹시 가난한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얼마인가? 아내를 물었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유류분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비속들 전부 다 2분의 1.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2분의 1.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한번 갈게요. 아버지가 남겨준 게 7억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한 명 있고 아들이 2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2명. 그러면 어머니는 1.5고 나머지는 11이죠. 그럼 곱하기 1을 하면 어머니는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둘이 되는 거죠. 이거 다 합치면 어떻게 되죠? 7이 되죠. 그러면 어머니는 7분의 3을 가져가고 나머지 자식들은 7분의 1을 가져가면 돼요. 여기에서. 그러면 얘하고 곱하기 7분의 3을 하게 되면 법정 상속분이 됩니까? 그죠? 맞죠? 거기에서 곱하기 2분의 1을 때리면 유류분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을 때리면. 이거 좀 잘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이불 덮어 쓰고 싹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금방 이해될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집에서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77 엠빠 3억이네요. 3억인데 3억이 법정 상속분이죠. 근데 유류분은 2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면 1억 5천이 되는 거죠. 사회에다 기증을 했으면 1억 5천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1억 5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하여튼 한번 그 밑에 한 문제 더 볼까요? 41번 40번 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6억을 남겼다. 갑의 아버지는 이남 일녀 중 장남이다. 그러면 이남일 아들 둘이 아들 하나 아들 하나 일녀 장녀 그러니까 딸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여기는 지금 지문에 할매가 있어요 없어요? 언급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은 생략하셔야 돼요. 그래도 할머니가 좀 더 오래 살지 않겠나 이러면서 막 자기 혼자 막 사는 걸로 집어넣어 버리면 안 됩니다. 빼야 돼요. 빼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 있어요 안 돌아가 있어요? 저기 사망을 했어요. 저기 사망 맞아요? 이렇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 있어요 그죠? 교통사고로. 근데 할아버지가 돈이 가지고 있는데 다 돌아갔다. 여러분들 상속이란 거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건 불행이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불행 아니에요. 어쨌거나 밑에서 뭔가 사망자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불행한 거죠. 상속이란 건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물 흐르듯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직계 비속은 라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111이니까 전부 다 3분의 1이네요 3분의 1 맞아요? 그러면 2억을 받으면 되네요. 맞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이미.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원래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밑에 자식이 없으면 다시 노나먹기를 하는데 밑에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2억이 그대로 손주한테 자기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억을 받는다고요? 2억을 받는 거예요 2억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 할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들이 내가 살아있으면 이게 이 아버지가 죽어도 그대로 라인을 상속받은 걸로 전제를 해서 밑으로 다시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본 상속이 위에서 아래로 직계로 이렇게 내려가려는 의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내려갑니까? 그거는 이론이 원래는 법률 이론이 다양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 자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이 다 있지 않겠냐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주는 것이 그것이 상속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런 이론이 좀 대세 적다수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아버지 재산 얼마입니까? 와 유류분 계산 좀 해보게요. 그러면 안 됩니다. 화근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자 41번 이혼 시 부부관계였던 사람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에요. 재산 분할 청구권.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2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분할 청구권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 그 다음 제 42번 점유권을 제외한 물건을 본권이라고 합니다. 본권. 본래의 권리. 본권. 본권 중에서 소유권을 제외하면 제한 물건이 됩니다. 제한 물건. 그래서 요거는
오늘 요거까지 하면 아마 마치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 물권법. 특히 여러분들 부산교통공사 이러면은 땅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겠죠. 물권법이니까.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는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권은 동산이나 부동산. 여러분들 동산이 뭐죠? 돌아다니는 거. 지금 본인이 볼펜을 가지고 있죠. 그죠? 동산이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잖아요. 볼펜. 이거 주고 땡기고 받고. 그죠? 자동차도 동산입니다. 동산. 자동차. 물건인데 돌아다니잖아요. 그거.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이것도 동산이에요. 물건인데 또 여기 두고 또 4층에 둬도 되고 3층에 둬도 되고. 부동산은 토지 및 건물. 토지 플러스 건물. 그 땅에 붙어 있는 것들. 저런 건 돌아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카라반이 뭐지? 이러면은 카라반이나 이런 거는 동산이 되는 거예요. 동산. 카라반. 일단 카라반이 있다는 거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이다. 그러면 동산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토지와 건물이 아니면 전부 다 동산으로 보셔도 돼요. 현실적으로 뭐 다 동산이에요, 그냥. 자, 그 다음 본권. 본래의 권리. 본권은 소유권이 있고,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동산이나 부동산에 다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이거는 다 이제 존재하는 것들이 소유권. 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는 제한 물건이에요. 물건이 제한된다는 말은 이 제한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제한이라는 개념이 사용, 수익, 처분권 중에 일정 부분 제한이 되는 거예요. 사용과 수익은 허용하는데 처분이 안 되는 권리도 있고, 사용과 수익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세 가지 중에 제한이 가해지면 제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제한 물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담보 물건, 담보로 잡히는 거예요. 담보 물건. 이쪽에 편의상. 용익 물건. 자, 여기 잘 보세요. 용익이라는 뜻은 사용과 수익은 가능한데 처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용익이란 말은 사용과 수익은 가능하다. 그러면 담보 물건. 담보 물건은 처분이 제한된다. 처분이 제한돼요. 용익 물건은 처분이 허용되는 거죠. 지상권. 이거는 처분도 허용이 되네요. 처분도 허용되고 얘가 처분만 안 되네요. 얘가 처분이 안 되고 얘는 처분까지 가능해요. 사용수익 처분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담보 물건은 처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죠. 임의적으로. 그래서 상역세. 상역세다. 이렇게 해서 지상권, 지역권, 땅 빌려 쓰는 거,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지상권은 땅 위에 물건이나 수목, 예를 들어서 남의 땅인데 빌렸어요.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거기엔 제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는 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와가지고 배가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지상권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상권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기 막 공사한다고 막 길 뚫는다고 하면 막 야산에 가서 막 갑자기 나무 이상한 것들 막 심고 이런 사람들 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를 나무 한 개씩을 다 보상을 해줘요. 뭐 5만 원, 3만 원씩. 실제 심을 때는 1,000원 주고 심었는데. 그러니까 막 쎄리 그냥 심어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걸 낱개로 다 그걸 보상을 해줘야 돼요. 저 지상권 때문에 그래요. 저런 것 때문에. 그 다음 지역권은요, 일종의 통로권이에요. 통로권. 예를 들어서 여기 밭이 있고 여기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길이. 이 길이에요. 근데 이쪽 밭주인은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조금씩 양보해서 요렇게 길을 요렇게 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요만큼 요렇게 땅을 지금 다 빌려준 거잖아요. 원래는 요렇게 통로를 내준 경우에 여기는 이제 땅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대가로 이렇게 돈을 지불하거나 이런 것들이 원래 지역권인데 막 그렇게 별로 뭐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지역권 저렇게 그 통로를 쓸 수 있는 권리. 전세권은 여러분들 그냥 아파트 전세권 설정하는 거. 주택임대차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 게 주택임대차고, 전세계약인데 주택임대차 계약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를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거고, 여기 물건에서 말하는 전세권은 실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싫어하는 주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주로 보험을 많이 듭니다. 전세 보증 뭐 보험 이런 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보험에 그냥 그거를 들고 해결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 다음 이 담보물건들, 나머지 기타 담보물건들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죠? 유치권은 동산부동산 요거는 다 되죠. 그죠? 동산부동산. 여러분들 건물 짓다가 뭐 모텔 이런 거 건물 짓다가 갑자기 부도 나가지고 멈춰져 있어가지고 그 뭐 갑자기 들여다 보니까 막 세파트 이런 거 개 막 묶어 놔놓고 그 유치권 행사 중이다 이런 거 봤습니까? 유치권이라는 거는 실제 점유를 해야 돼요. 사람이 가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바쁘면은 만약에 내가 바빠가지고 앉아있다가 나갔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채권자가 쳐들어와갖고 장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유치권이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이렇게 찬탈을 못해요. 그래서 용역 깡패들끼리 막 싸우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유치권 행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유치권. 동산이나 부동산 다 가능하죠. 그 다음 제 질권은 질권은 동산만 되는데 여기 왜 교재에는 부동산, 여러분들 답안지에는 부동산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질권은 동산만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안 돼요. 이거 전당포 알아요? 거기 전당포에 부동산이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그죠? 시계 이런 거 갖다 주고 돈 빌려 쓰고 그게 질권이에요. 질권 계약. 동산에만 됩니다. 이게. 전당포. 그 다음 제 저당권은 동산부동산. 저당을 잡히는 거니까. 자동차에도 저당을 잡힐 수 있죠. 그리고 근저당이라는 게 있어요. 근저당. 이거는 여기하고 이 저당권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근저당권은 자 예를 들어서 저 근저당권은 은행에서 많이 잡는데요. 은행에서 이 집을 담보를 잡혔는데 이 사람이 이자가 원래 매월 대출금을 내는데요. 매월 1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만약 이 사람이 연체를 당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자가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저당권을 1000만 원을 잡아야 되는데 이자가 더 올라가게 되면 1200이 될지 1300이 될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최고가액 1500을 잡아 놓는 거예요. 그게 근저당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000만 원을 못 갚았어요. 근데 정산을 다 해보니까 1250이에요. 이자까지 다 해가지고. 근데 최고가액은 1500을 잡아 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부동산을 경매를 했을 때 1억짜리다. 그럼 나머지 1250만 원만 지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거예요. 그게 근저당이고, 저당권은 애초에 담보를 잡힐 때 딱 금액이 확정돼 있어요. 그 금액만. 근데 얘는 처음에 최고가액만 잡아놓고 실제로 그 가액이 안 되면 나머지 돈은 다 그 사람한테, 주인한테 원래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 좀 차이 아시겠어요? 이거 아시겠죠? 그죠? 이 정도는.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 하여튼 좀 집어넣어 놓는 게 살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거를
특히 우리는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는데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가 있어야 돼요. 사실상 지배. 사실상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합니다. 추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지만 만약에 반정이 있으면 반대되는 증거가 명확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뭐 하늘볼이라는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분이 지금 사실상 지배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딱 이렇게 가져와서 이건 제 겁니다 라고 주장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점유 침해 방해권 그걸 이용해서 내한테 가서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걸 자력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거 제 거예요 하면서 이걸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뭐 그렇게 되면 피곤해지는 거죠. 그죠? 현실에서는 피곤해집니다. 아이고 그냥 니물 아니라 되겠죠. 그죠? 하여튼 나머지는 내일 또 조금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뒤에 내일 조금 하겠습니다. 이어서